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은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한 해 동안 오늘 기준으로 생애 주기를 함께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봄도 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또 마치 신입생처럼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설레고 기대도 되고 엄청 부담감도 느껴지고 해서 이제 저도 마음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듯이 와서 우리가 만나지만 이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가족들의 지지와 또 많은 부분들의 고단한 삶을 나누어주는 분들의 희생도 같이 여러분들은 부담을 갖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완주를 하고 종국에는 이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고 또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했던 분들은 또 다 잊어버리고 새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라든지 위로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한 해를 한 교실에서 보내는 그런 수업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해놓은 커리큘럼들은 보셨어요, 그죠? 3월에서 5월까지 이론반이 있고 또 6월에 잠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문제풀이를 하고 또 잠깐 시간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커리는 학원에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라 믿고 그냥 큰 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노력을 안 했음에도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익혀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알게 된 거에 대한 부담감, 뿌듯함, 놀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들을 이제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늘 그렇지만 제가 하는 과목들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요약을 했는 내용을 알아듣기 위한 기초가 없으면 그런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쳐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할 때는 초수생이다 생각을 하고 또 전공을 놓은 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바탕부터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쉬운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까는 이론이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좋은 실력들, 그러니까 이 과목이 타 과목들의 밑받침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같이 이 패턴을 맞춰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커리를 내가 따라가겠다 하면 나의 학습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고 건강관리도 그렇게 하고 학원에서 좀 쉬라고 할 적에는 또 체력 보강도 좀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 알다시피 3월에서 5월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제 내용이 워낙 많고 자료도 많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엄청 덥지는 않으니까 견딜만 하고, 수업 내용도 전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지 않은 생소한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은 힘은 든데 아는 거에 대한 희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7, 8월에 진행이 되는 문제풀이반은 그 종류가 기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약간 응용했는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리고 이 문제들로 파생돼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쌍둥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프린트물로 나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수업에 임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모의고사반 같은 것까지 간다면 모의고사반에서는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시간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큰 계획이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세한 계획들을 새로 세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하기로 하고, 내용은 어려운데 막 가볍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이게 생애 주기니까 이 생애 주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생애 주기는 앞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장과 발달에서 출발을 해서 노인기 영양까지로 쭉 되어져 있는 본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운동 영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록이라고 해서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 2020년도에 개정되는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애 주기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 내용의 한 3분의 1 이상이 생애 주기별로 영양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을 깔아놓고 생애 주기별로 넘어가야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수업을 할 거예요.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요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록이 영양소별 특징 요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 영양소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서 다 문단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것도 있고 뭐 적은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영양학에서 이용할 겁니다. 영양학에서 이용할 거고, 이 자료는 어디서 발췌했냐면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책에서 제가 다 따온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영양소 섭취 기준 따로 공부하고 영양학 따로 공부하고 생애주기 공부 따로 다 하는데, 해보면 영양소 섭취 기준을 근거로 많은 기본서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원조예요. 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간 같은 책을 보면 뒤에 레퍼런스를 보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참고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는 참고 문헌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앞에 이제 세모 표시로 제가 문단마다 표시를 했어요. 뒤에 그 영양소별 특징을 보시면. 그래서 그 영양소를 공부하기 전에 쭉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탄수화물을 오늘부터 한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읽어봐. 그래서 너무 쉬운 거는 X 표시를 한든지 하고, 이건 탄수화물인데 내가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O를 한다든지 표시를 해서 내가 지금 탄수화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 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이렇게 보이죠? 내가 탄수화물에서 뭐를 모르는구나. 그럼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할 때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재의 뒷부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183쪽 이후. 183쪽 이후에 보면 영양소별로 이렇게 세모 표시로 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이론에 대한 걸. 그래서 그걸 영양소별로 하나씩 보시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 그럼 그것도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 동그라미가 되면 최소한 그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반드시 보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그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 4분의 1은 교재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건데 매우 중요하니까 꼭 참고를 해서 고급영양학 수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수업을 하기 전에 안내는 받으셨겠지만 그 생화학이랑 그 다음에 호르몬이랑 항산화에 대한 부분이 강의를 이제 오픈을 해줬어요. 그냥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거를 반드시 들어야 본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생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지 하면 수시로 여러 과목에서 자꾸 불뚝불뚝 나와 대사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생화학을 내가 한번 1회 독을 했다. 제대로 한번. 그러면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생화학을 내가 이해를 하는 순간 모든 과목에서 찾을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모르면 요리 가면 있겠구나라는 그런 나침반 같은 게 생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을 미리 해놓으면 다른 과목들, 특히 고급 영양학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강의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영양만점, 위생만점에 영양교사 그 카테고리 안에 보면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강좌가 한 20분에서 30분이니까 다니면서 출근, 우리가 출근하기로 귀에 꽂고 이렇게 들으시면 흘러가면서 이렇게 딱지가 않듯이 들어가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위생만점, 영양만점, 위생만점 안에는 1년 동안 같이 갈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힘든 거를 막 토해내기도 하는, 위로도 받고 경쟁자이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생각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뒤에 보면 이렇게 QR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생애 주기는 조금 재미있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적어도 한 20, 30대라면 지나온 세월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그 이후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것들이랑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서 아주 어렵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꿈꾸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생애 주기는 첫 시간에 프린트물이 제일 많아요. 이거를 굳이 교재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오늘 일단 내놔드렸는데, 요거랑 교재랑 같이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옆에 두시고, 교재는 뒤에 부록이라고 되어져 있는 페이지 166쪽을 딱 펴시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했던 분들이나 합격했던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만큼까지 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보고, 나눠드리는 자료들이 많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모아두면 다 피와 살이 되니까 너무 또 프린트물이야, 또 프린트물이야. 왜냐하면 제가 해마다 그걸로 스트레스를 한 3월에도 내내 받아요. 그렇게 수업을 안 하던 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보면 너무 좋은데 안 보더라도 착착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너무 많이 저에게 원망의 눈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 한 3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해달라고. 특히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는 풀어 설명 안 하면 스스로도 요약할 줄 몰라지게 되고 요약한 글을 이해도 못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바닥부터 깐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는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없애도 돼요. 내가 아는데 뭐 자료 모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초수생이고 전공을 아주 오랫동안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자료가 많아졌다는 것은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거라서.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이게 바뀌면서 작년에 수험생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막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연장선이기는 한데, 먼저 이거는 이제 프린트물을 먼저 보면서 개요를 짚고 자료로 넘어갈 거니까 프린트물의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까지 왔는지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은 영양교육에서 자세히 다루긴 하는데 요약된 표로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1962년에 FAO 한국협회니까 이게 국제기구죠. 국제기구에서 얘기를 해서 영양 권장량을 10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다가 쭉 진행이 되다가 2005년에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죠? 영양 권장량에서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말로 바뀌는 게 2005년이었어요. 섭취 기준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권장량은 한 영양소당 제시하는 수치가 하나였어요. 근데 2005년부터는 이 제시하는 수치가
4개의 카테고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 뭐가 있어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4가지가 이때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2015년이어서 이때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제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2015년에 또 제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위에 개정하는 기관이 민간단체였습니다. 영양학회에서 이 일들을 했었어요. 필요하니까 우리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쭉 하다가 2015년이 됐을 때 나라에서 정말 필요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영양학회와 조인을 해서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이게 국가 기준치로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영양학을 하는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제시했던 것들이라면 이때부터는 국가에서 그 기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정기관, 주관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이고 한국영양학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부서가 보건복지부예요. 이 사람들이 영양학회에다가 이렇게 하청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 걸로 하되 이제 전공하는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2020년 재작년 말이니까 작년부터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때 개정이 되면서 국가 영양 섭취 기준에서 40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 다른 건 아니지만 표가 있으니 2010년에 보면 위에서 34종이었다 35종이 됐어요. 그죠? 뭐가 생겼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총당류가 이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36종이 되면서 2015년에 크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4가지 종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40종으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40개에 대해서만 영양 섭취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뀔 때 2015년이랑 조금 달라진 게 뭐 있냐면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는 기준치인 4가지 기준치 뭐 있어요?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올해부터는 글씨 좀 잘 쓰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4가지로 정해놨었어요. 이건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과 2020년에 새로 나온 것이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를 제시하였는데 이게 뭐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량 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간 게 여러분들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 그래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작은 글씨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 적정 비율이 이쪽 카테고리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확보하는 기준치를 우리가 잡았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2가지를 만들었다. 예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별도로 에너지 적정 비율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식인성 만성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권고하는 걸로 이제 다른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 안 했지만 조금 들어본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항목에서 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에너지 적정 비율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뭐 있어요? 탄단지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당류. 10에서 20%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에너지 먹는 거를 100%로 잡아서 얘를 10%만 먹으라는 적정 비율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포화지방산 있죠? 있죠? 또 트랜스 지방산도 몇 프로 이런 게 있어요. 1%, 7% 우리가 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기준으로 적정 비율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로 구분해 놓은 하나의 카테고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은 결핍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과잉 섭취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장기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사람에게 오는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들에게 주어지는 위험 감소 섭취량이 있고, 또 비율을 맞춰서 먹어야 만성질환에서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해주는 에너지 적정 비율로 구분되어져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개요로 보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기준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무엇을 썼는지, 또 체계적인 문안 고철로 얻어진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실태, 그리고 주요 급원식품을 30개씩 이렇게 모아서 제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동량도 같이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걸 여기서 봤고,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나온 것이 있어서 이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할애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의 뒤쪽에 보면 페이지 262 이를 보세요. 262를 보시면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건 2015년 거예요. 그리고 교재는 2020년께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그 262페이지에다가 쭉 다량 영양소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없는 것들이 뭐뭐 있을까 한번 보세요. 15년에는 없고 20년에 만들어진 거.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프린트물의 밑에 이 표에는 없지만 설정했던 영양소들이 빠진 게 있거든요.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표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방도 있는데 이 표에는 없고, 그 다음에 당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따 치고 마크를 한번 해보세요. 2020년에 다량 영양소에만 있습니다. 뭐뭐가 있어요?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EPA하고 DHA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지 모르겠지만 콜레스테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표에? 기억이 안 납니까? 2015년에도 콜레스테롤을 나트륨과 함께 목표 섭취량이라고 해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상을 목표 섭취량은 괄호 안에 넣지 않았어요. 대상으로. 그래서 평균, 권장, 충분, 상한으로만 설정된 것 속에 콜레스테롤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콜레스테롤이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갔어요. 자리를 차지해서 제정된 대상 영양소에 들어갔는데, 얘가 뭘로 제정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의 권고치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권고치로. 딱 그 양이 아니라 권고치로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에는 뭘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안한데. 2020년이 되기 전에는 콜레스테롤이 어떤 기준이었어요? 이름이. 목표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근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이제 목표 안 쓰고 얘를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 중에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의 권고치로 이번에는 정식으로 얘를 멤버로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 2015년에도 콜레스테롤이 있고 2020년대도 있는데 왜 콜레스테롤을 여기 들어가 있는 새로 들어간 걸로 쳤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는 이 항목들이 그때 목표 섭취량을
두질 않았어. 정식 관리하는 그런 기준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넘어갈게요. 요까지 이제 기본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니다. 자, 2020년 166페이지 교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요약. 그래서 40종이다. 우리 받고 다량 영양소 12개, 비타민 13개, 무기질 15종으로 해서 40종으로 우리가 했고 관련된 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최초로 제정된 것은 알파 리놀렌산, 리놀레산, EPA하고 DHA 2개 더 했는 거. 표 했는 걸 플러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EPA 요거 플러스로 해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해서 뭐를 하나 더 써야 될까, 원래는. 콜레스테롤을 넣어야 돼요. 그죠? 콜레스테롤을 예전에는 목표 섭취량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이름으로 얘를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이에요. 탄수화물이 예전에는 에너지 적정 비율로만 정리가 되어 있다가 2020년이 되면서 평균과 권장을 수치화시켜서 자리를 매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지방, 단백질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된 영양소들이에요. 그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요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도 같이 설정되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두 가지 영양소가. 지방은 영아기에만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어른한테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영아기에는 지방이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얘가 아니었다가 2020년도에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이 설정된 영양소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에서? 목표 섭취량이라는 거에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채로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쓱 지나가듯이 살짝 보이면서 문제가 나갔어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예시들을 보면서 할 텐데, 이 개념이 위에 있는 평균, 권장, 상한, 충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균과 권장과 상한이라든지 충분은 요만큼까지 먹어라예요. 요거 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먹어라. 이런 기준이에요. 그 양 자체가 먹는 양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먹어라고 내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안 줘. 안 주고 당신 나트륨 얼마큼 먹었어? 얼마큼 먹었어? 다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다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NA를 1800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2300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00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9000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300이거든요, 나트륨이. 그 2300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이 중에서 먹고 있는 나트륨의 수가 2300 이상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르륵 한 10명 손들겠죠. 10명 아니 거의 다 손들 거야. 그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손든 사람들 2300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먹는 양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줄여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2400을 먹고 있고, 이 사람은 3000을 먹고 있고, 저 사람은 엄청 많이 먹어서 한 4500을 먹고 있는데, 그럼 2300까지 줄여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할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연극하고 있지, 지금.
무슨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300은 현재 나트륨을 당사자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찾아서 2300보다 적게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수치예요. 그래서 2300보다 적게 먹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뭐 좀 줄여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이 2300만큼 먹으세요? 2300까지는 먹으세요? 뭐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먹는 기준이 아니고 지금 먹고 있는 양이 2300보다 높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적습니까?로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300보다 많이 먹으면 2300까지 줄이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까? 그냥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먹는 것보다는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이는 양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게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실험을 했을 때 2300에서 4500 정도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있는 양보다 어쨌든 줄였더니 만성질환의 위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혈압이. 그러니까 이만큼 먹으라고 주는 수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가지 기준하고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2300만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아예 머리에다 콱 박고 나중에 예식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민 건강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서 국가 차원으로 처음에 제정했대요. 몇 년도에? 아까 했잖아. 국가 차원으로 바뀐 게 몇 년이에요? 2015년이에요. 2015년에 국가 차원으로 바뀌었고 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5년마다 바꾸세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첫 번째 바뀐 해가 재작년 말이었던 거예요. 2020년.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국민영양관리법 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매 몇 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재개정,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같이 탁 캐치를 해야 되냐면 그럼 국민영양관리법은 어디가 관장하는 기관일까요? 보건복지부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영양교육이나 거기서 나오겠지만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매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데, 자, 영양소별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섭취 기준을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4가지는 앞에 썼던 것처럼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그다음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으로 제시를 했고, 이 에너지의 경우는 이름이 다르죠. 뭡니까? 에너지는 칼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칼로리도 이 4개 중에 하나를 설정을 했어. 뭘까? 평균 필요량의 양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름을 에너지의 평균 필요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말로 이 용어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 이거는 이 4가지 기준에서 얘하고 똑같아. 근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이걸로 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정했다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할 때 에너지는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상태는 먹은 것과 쓴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애 주기에서 먹은 양과 소모되는 양이 동일해야 되는 연령대는 어디예요? 그게 건강하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돼야만 되는 연령대. 성인기예요, 성인기. 성장기는 먹는 게 더 많아야 돼. 그래야 쭉쭉 자라지. 임신기는요. 그것도 먹는 양보다 소모량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평형이 됐을 때라는 말은 성인기를 기준으로 정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바깥으로 소모하는 것이 평형인 상태에서의 무엇을 가지고 와서 썼느냐 하면 뭘까? 지금 내가 말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인기에 있어서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름이
필요 추정량이에요. 그거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양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 키, 몸무게, 나이, 성별에 따라서 이 정도 칼로리는 먹어야 돼요 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거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인인 경우에 건강하다면 먹는 양과 소모하는 양이 같다라고 본다는 거지. 근데 먹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면 건강한 걸로 동일히 할 수가 있을까? 방금 얘기한 거에서. 그치? 에너지 소모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를 먹는 양으로 우리가 가늠합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에너지에 대한 걸 또 하겠지만 성인의 경우는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될 양을 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 하루 종일. 기초, 또 뭐 움직이는 거, 운동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식품을 먹으면서 소모되는 양,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내가 하루 종일 아프지 않고 건강한데 이 정도 쓰면서 건강합니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쓰는 양을 조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어디까지 갔고 막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죠. 그거를 다 찾아서 에너지 소비량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걸어갔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운동을 얼마나 했고 이걸 다 하면 요거만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 하루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나중에 다른 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 근데 근본은 뭐냐?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찾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만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영양소 섭취 기준인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 자, 이게 한 1년 하니까 이제 입에 붙는데 작년에는 저도 이게 입에서 계속 막 꼬이는 거예요, 혀가. 감소가 앞에 있었나 뒤에 있었나 이 생각. 막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섭취량 있다, 섭취를 감소시켰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2300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죠. NA를 오늘 얼마나 먹었어요? 2300 먹은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 보세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현재 섭취하고 있는 양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00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적게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뭐가?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줄지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먹고 있는 게 2300 이상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줄이세요라는 말이 먹혀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300을 잡고 그 이름을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현재의 섭취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무슨 수준? 최저 수준이에요. 2300부터 효과가 있었어요. 줄였을 경우에 그 만성질환이 생겨지는, 이완하는 것이. 그래서 최저 수준의 섭취량으로 이 기준보다 영양소 섭취량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이 낮아지겠까? 무엇을 줄이면? 섭취를 줄이면 얼마까지? 그건 없어요. 섭취를 아무튼 당신이 먹고 있는 것보다 줄여서 섭취하면 만성질환은 줄어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중에서 2300 먹는 사람을 내가 했더니 10명이 나왔어. 그리고 줄여서 섭취하세요 해서 6개월 뒤에 그 조사를 했는데 그 10명 중에서 5명이 여전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줄였거든? 더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얼마까지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현재 먹는 걸로 우리가 진행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넘겨서요. 자, 방금 했던 에너지 필요 추정량. 그래서 약자로 E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뭐다? 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갖다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공식으로 추정을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것들 상수가 있고 연령계수, 체중계수,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수치대로 자기 나이, 체중, 키 넣어서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냥 하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기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별로 이거를 영양 상담을 하러 와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 영양 섭취량이라든지 해주고 얼마나 먹어야 됩니다 하고 필요 추정량을 정리해 줄 적에는 이 식으로 직접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영양 섭취 기준에서 20에서 30세 사이에 남자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적용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 왜 안 맞는가 하면 하나 같이 볼게요. 그 261쪽을 한번 보세요. (261쪽에) 보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연령 체위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킬로칼로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9에서 29세의 여자라면 키가 161.4이고 몸무게가 55.9이고 BMI가 21.4인 사람의 경우에 그 킬로칼로리를 먹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나온 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키보다 더 크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게 되고 또 BMI가 훨씬 적으면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 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피 없는 김에 보시면은 우리가 교재에서 봤었던 식과 그죠? 체중 비슷하긴 한데 체중을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이 총 에너지 소비량 TEE 산출 공식이라고 하는 261쪽의 중간에 보시면 성인하고 청소년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제시를 해서 만든 표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는 기호로 나타냈지만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총에너지 소비량인 TEE를 공식을 할 적에는 661을 알파로 두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뒤에 거는 뭐 마이너스 얼마로 두세요. 이렇게 해서 만든 공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과 요 공식은 일맥상통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주로 청소년 남성들과 젊은 여성의 경우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비해서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50에서 60대의 남성들은 에너지 필요 추정치보다 높은 섭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청소년 남성들하고 젊은 여성들은 먹는 거를 덜 먹고 50대 이후의 남성들은 자기가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적정 비율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탄단지에 대한 것만 이제 정리를 일단 합니다. 에너지 적정 비율을 하기 전에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보면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에너지는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되는 4가지 개념인 평균, 권장, 충분, 상한 섭취량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에너지니까 다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제시되며 다른 영양소와 달리 권장 섭취량이나 상한 섭취량의 개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만 쓰겠다는 거죠. 자, 권장 섭취량은 뭐냐? 건강한 대다수 국민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으로 평균 필요량의 여유분을 추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평균 권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정했는 숫자냐? 이제 한 집단에서 조사하는 집단에서 조사자들이 건강해야 돼. 일단 1번.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요. 10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건강해.
건강한데 먹는 양을 영양소별로 다 조사를 하면 다 똑같이 건강해도 먹는 양은 다르겠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요거는 요만큼만 먹어도 건강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먹어야 건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그래서 줄을 세웠어요. 1번부터.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매우 건강한 사람 먹는 양으로 줄을 세웠어. 쭉 다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1번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지 않아요. 건강해. 지금 먹는 양이 충분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100번까지 쭉 세웠는데 이 중에서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수치는 50번 사람이 얼마나 먹느냐가 평균 필요량이에요. 50번 사람이 얼만큼 먹고 건강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50번을 먹는 사람이 100을 먹고 있었어요. 그럼 60번 사람은 101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모든 100명에게 내가 오늘부터 다 100을 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만 줬어요. 그러면 61번부터 100번까지는 어떨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일, 102, 103g, 120g을 먹어야 건강했던 사람인데 내가 50번을 기준으로 50번까지 먹던 그 100을 모두 먹으세요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차이기 때문에 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먹는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먹고 평균 필요량 이상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을 찾아내보자 라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필요량에다가 어떤 계산식을 해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내가 100명에게 모두 먹게 하면 97에서 98%가 만족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균 필요량에다가 더하기 이런 공식을 세운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통계학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구할 수 없어. 통계학자들이 구해줘요. 그 수치에다가 2배를 곱해낸 숫자를 더해준 숫자가 이걸 먹이면 97% 정도가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권장이라고 두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게 권장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봤더니 97번이랑 98번이 먹는 양이랑 같아.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을 다시 보시면 권장 섭취량은 건강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이다. 맞습니까? 그죠? 97번 밑에 사람들은 더 먹고 있는 중인 거지. 충분히 먹고 있는 거. 이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과잉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미량 영양소라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충족시키는 양으로 평균 필요량의 여유분을 추가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죠. 초과하는 양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량 영양소 같은 경우는 권장까지 먹어도 건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부는 소변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쓰고 나서. 그래서 적게 먹는 것보다는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가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경우는 97%까지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50번부터 1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97번 이후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 자기가 먹은 거를 초과해서 먹게 되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경우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권장 안 하고 평균으로 기준을 잡자라는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권장 섭취량은 건강한 대다수 국민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으로 평균 필요량의 여유분을 추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이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에너지에 권장 섭취량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량을 초과해 섭취하게 되고 소비하고 남은 여분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체지방으로 전환, 축적이 되어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이 된다면 각종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에는 무엇을? 권장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한도 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0번, 1번부터 50번 있으면 50번 정도 먹는 사람의 수준을 기준으로 두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정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성인의 경우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에너지 평행 상태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엇으로 규정한다? 에너지 소비량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평가가 있어야 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열량 측정법과 간접 열량 측정법으로 나누고 간접 열량 측정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중 표식 수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중 표식 수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호흡 가스를 분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마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쓰고 있느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에너지 필요량 추정량 산출 시 사용하고 있는 이 수식은 무엇을 이용한다? 이중 표식 수법을 이용하여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미국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며 한국인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여러 연구에서 아동이나 운동선수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성인과 노인에 있어서는 괜찮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총 에너지 소비량의 기본 계산식으로부터 산출된 값에 각 생애 주기별 부가량을 더하여 최종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또 반복해서요. 무엇으로 규정했냐면 에너지 소비량, 총 에너지 소비량으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설정하였고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은 이 총 에너지 소비량에다가 무엇을 더해줘야 될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애들이에요? 성장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소비되는 양을 기본적으로 구하고 플러스 성장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부과하여서 이 EER이라고 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인데 방법은 뭐 그냥 참고로 하려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쭉 읽을게요, 그냥. 자, 직접 열량 측정법. 이것은 특수한 대사 측정실 안에 대상자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부 어떤 사람은 어떤 챔버 안에다 넣어요. 빈통에다 넣어서 하고 그 바깥쪽에는 물이 흐르게 돼 있대. 그 챔버 바깥쪽으로는 흐르게 설계되어져 있고 안에서 이 사람의 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열로 인해서 바깥쪽에 물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승되는 물의 온도 에너지와 다량 영양소 변화를 측정을 해요. 탄단지의 변화를 한번 이 사람에게 변화를 측정을 해서 그 신체에서 발생되는 열 생성량을 파악함으로써 직접 열량 측정법을 쓴다는 거죠. 정확하긴 하겠죠.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가적인 게 총 열 생성량의 80% 정도는 복사와 대류 혹은 증발열로 되는데 전도에 의한 양은 매우 적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복사하고 대류. 복사는 뭐예요? 직접 그 열이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오는 게 복사열이거든. 빛이 와서 우리 온도를 높여주는 거. 대류는 도는 거예요. 찬 곳과 더운 곳이 이렇게 돌면서 열이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증발열은 여러분들 빨래에 널어놓고 옆에 지나가면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게 빨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기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가져가서 그래. 그래서 시원한 그런 열들. 그런 것들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전달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건 고려하지 않는데 이 방법은 정확하기는 하나 훈련받은 전문가와 고액의 설비비, 유지비가 필요해서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중 표식 수법이에요. 이거는 수소와 산소에 동위원소 표시를 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건데 좋은 점은 정확한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쉬워요. 편해. 그래서 멀리는 동위원소가 있는 산소와 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보다 많이 표시된 이중 표식수 H2O인데 뭔가 표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식을 한 것을 체중당 일정 비율로
피험자에게 섭취시킨 후 소변으로 얘가 얼마나 배설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거다.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기서 뭐 이 배출률이 뭐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계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전문적인 거니까 빼고 그 밑에 줄에 이중 표식 수법은 피검사자가 조사 기간 중에 활동의 제약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아까 했었던 거 섭취하고 소변만 받아서 계속 갖다 주면 되거든.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비싸다는 게 있다. 이중 표식수의 제조비와 분석비가 매우 비쌀 뿐 아니라 검사치가 대상자의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제시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운동을 했는지 그 운동 자체가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간 그러니까 딱 그것만 잘 하지 약간 유도리가 너무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중표식 수법을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량 산출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 표를 갖다가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중표식 수법이고 호흡가스 분석법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영양학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이런 걸 키고 이 사람이 운동을 하면 내가 마신 산소의 양과 나온 CO2의 양을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글러스 백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이제 호흡 가스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호기, 흡기 이거를 산소, 이산화탄소를 다 분석을 하고 쭉 내려오면 이때부터 한번 보세요. 이때 산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호흡가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값을 공식에 적용하여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빠진 것은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면 질소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이용한 것들은 또 적용이 사실은 되지 않았다라는 단점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여기서 소변 내 질소량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에너지 소비량의 4%이기 때문에 제외되기도 한다. 그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이 중에 우리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중 표식 수법을 이용해서 에너지 필요량을 구분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